뜨거운 새 그릇에 밥을 먹는다고요? 한국의 한 식당에서 외국인이 놀라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셰프가 한국에 방문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뜨거운 새 그릇에 밥을 주는 식당들 때문이었는데요. 과연 이 식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 르페브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클 르페브입니다. 프랑스계 미국인인 저는 음식에 진심이지만 그보다 더 그릇에 진심인 셰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한 개의 그릇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뜨거운 새 그릇에 밥을 먹는다고? 그릇 하나에 담긴 뜨거운 밥을 본 순간 저는 혀보다 손이 먼저 데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밥그릇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저는 한국식 뚝배기와 쇠밥 그릇을 미국 전역에 소개하는 셰프가 되었습니다. 제 요리 여정은 평범하게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수년간 수련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었죠. 저는 항상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특히 요리를 담는 그릇에 대해서는 거의 강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레스토랑에는 유럽 전역에서 수집한 도자기와 프랑스 은기가 진열되어 있었고 메뉴마다 어울리는 그릇을 선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그릇 컬렉터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마이클은 음식보다 그릇에 더 신경 쓴다는 농담도 들었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릇이 음식의 절반을 완성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제 사무실 벽에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사용되던 도자기 패턴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식기류 이미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세계는 유럽과 미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 물론 중국 도자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박물관에 전시될 법한 고급스러운 것들이었죠. 한국?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도자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빔밥과 불고기 정도가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있던 전부였죠. 이런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힌 것은 지연이라는 한국인 유학생이 제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다가 미국에 와서 와인 공부를 했고 소믈리에로 제 레스토랑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저는 그녀의 와인에 대한 지식과 열정, 그리고 놀라운 미각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지연이 입사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그녀는 제 생일 선물로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약간 투박하게 생긴 검은색 도자기 그릇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그릇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뚝배기라고 불러요. 제 고향에서는 이런 그릇에 찌개나 국을 끓여 먹어요.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특별해요. 경상남도 합천에서 5대째 내려오는 도공이 만든 거예요. 요즘엔 이런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도공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릇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익숙한 유럽식 도자기에 비해 투박하고 단순해 보였거든요. 정성 들여 만든 것 같아. 고마워.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만 해도 이 그릇을 진심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수석 셰프인 에밀이 뚝배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에밀은 프랑스에서 함께 수련했던 오랜 친구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요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에 집착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문화의 음식에 대해서는 다소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마이클, 이게 뭐야? 부엌에 캠핑용품을 들여놓은 거야? 에밀은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한국 그릇? 그거 캠핑용 아니야? 도자기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군. 저는 뭐라고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그릇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이 굳어진 것을 보고
에밀의 발언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상태에서 저는 메뉴 개발을 위해 주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도 와인 재고를 정리하느라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죠. 그때 그녀가 주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셰프님, 혹시 한국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외식할 때 먹어봤어. 불고기나 비빔밥 같은 것들. 꽤 맛있더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진짜 한국식으로 먹어보신 적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진짜 한국식으로 먹으려면 그릇도 중요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연은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제가 선물로 받았던 그 뚝배기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된장찌개였습니다. 그녀는 뚝배기를 직접 불에 올리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몇 분 후 주방은 낯설지만 매력적인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 이제 드셔보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매우 뜨거워요. 지연이 뚝배기를 제 앞에 놓자 저는 놀랐습니다. 그릇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는데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깊고 풍부하고 복합적인 맛.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뜨겁게 유지되는 그 온도감이 놀라웠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재질이야? 왜 안 식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릇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삶이에요. 저희는 음식이 식으면 그 맛이 반감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까지 뜨겁게 유지해주는 그릇이 필요했던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릇에 대한 제 생각이 너무 좁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릇은 단순히 음식을 담는 용기가 아니라 그 문화의 철학과 지혜가 담긴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날 밤 이후 저는 한국 그릇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뚝배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뉴욕의 한인 마켓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한국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쇠밥 그릇이었습니다. 쇠밥 그릇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작은 밥그릇으로 한국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금속 그릇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지연에게 물어보니 이 그릇에도 깊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물자가 부족했을 때 스테인리스 그릇이 보급되기 시작했대요.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깨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고 무엇보다 밥을 뜨겁게 유지해주니까요. 그 시절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한 끼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쇠밥 그릇도 몇 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레스토랑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뚝배기에 제가 만든 프랑스식 스튜를 담아보기도 하고 쇠밥 그릇에 다양한 종류의 곡물을 담아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그릇들은 음식의 온도를 놀라울 정도로 오래 유지했고 그로 인해 음식의 맛도 더 풍부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에밀은 제 실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제가 주문한 한국 그릇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이클, 설마 그것들을 레스토랑에서 쓸 생각은 아니지? 뉴욕 손님들이 고급 도자기를 기대하는데 우리를 아시아 식당처럼 보이게 만들 셈이야? 그의 말은 분명 편견에 가득 찬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프렌치 아메리칸 퓨전 요리로 유명했고 손님들은 특정한 기대를 가지고 방문했으니까요. 그런 손님들에게 갑자기 한국 그릇을 내놓는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그릇들이 가진 매력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정 메뉴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금요일 저녁에만 특별 코스를 제공하기로 했죠. 프랑스식 비프 부르기뇽을 한국 뚝배기에 담고 라이스 필라프를 쇠밥 그릇에 담아내는 메뉴였습니다. 에밀은 이런 제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금요일에는 자신이 휴가를 내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당신 실험에 내 이름을 걸고 싶지 않아. 끝내 실패하면 그건 당신 책임이야. 에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첫 번째 한정 메뉴의 날, 저는 긴장되었습니다. 에밀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제가 직접 주방을 총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들의 반응이 어떨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첫 테이블에 뚝배기 스튜가 나갔을 때 저는 서버를 통해 손님들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스러운 표정이 보였지만 곧 흥미로운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중년 부부는 서버를 불러 질문을 했고 결국 저를 테이블로 불렀습니다. 셰프님, 이 그릇이 정말 특별한데요. 어디서 구하셨나요? 남자 손님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뚝배기라는 그릇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온도를 오래 유지해주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 그릇이요. 어릴 적 우리 할머니 집에서 쓰던 것과 똑같아요. 할머니는 한국 계셨거든요. 항상 이런 그릇에 뭔가를 끓여주셨는데 그 맛이 생각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릇 하나가 이렇게 강력한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니요. 그것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개인적인 추억이 담긴 매개체였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외로 모든 테이블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몇몇 손님들은 그릇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저를 주방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특히 쇠밥 그릇에 깊은 향수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노년의 한국계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그릇을 미국 레스토랑에서 볼 줄은 몰랐어요. 어릴 때 한국에서는 모든 집에 이런 쇠밥 그릇이 있었어요. 가난해도 적어도 따뜻한 밥은 먹을 수 있었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그릇들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담긴 문화적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맛의 경험을 넘어 깊은 문화적, 감정적 교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첫날의 성공에 고무되어 저는 한국 그릇을 사용한 메뉴를 두 번째 주에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에밀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이미 손님들의 호응이 있었기에 저는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주에는 더 많은 예약이 들어왔고 심지어 첫 주에 방문했던 손님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쇠밥 그릇에 담긴 밥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여러 손님들이 그 뜨거운 밥을 먹으며 왜 이렇게 정겹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 이르자 에밀도 마지못해 금요일 저녁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이 한정 메뉴가 가져오는 인기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직접 뚝배기 스튜를 만들고 서빙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서비스가 끝난 후 에밀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릇이 정말 그렇게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 당연하지.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릇은 단순히 음식을 담는 용기가 아니야. 그것은 음식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지. 특히 이 한국 그릇들은 음식의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맛의 지속성을 보장해주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음식을 통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해. 에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완전히 설득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이런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한국 음식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 에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그저 한국 그릇에 서양 음식을 담는 것뿐이잖아.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밀의 지적은 타당했습니다. 저희는 그릇만 차용했을 뿐 정작 그 안에 담긴 음식 문화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밀의 말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맞아. 우리가 진정으로 이 그릇들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그 안에 원래 담겨야 할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지. 그래서 저는 지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요. 지연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지연도 한국 요리에 대해 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업이 끝난 후 저와 에밀에게 기본적인 한국 요리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레슨은 된장찌개였습니다. 지연은 뚝배기가 왜 된장찌개의 완벽한 그릇인지 설명했습니다. 뚝배기는 열을 천천히 오래 간직하기 때문에 된장의 깊은 맛이 계속해서 우러나올 수 있다고요. 또한 그 두꺼운 벽면은 끓는 찌개가 너무 빨리 식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녀는 또한 쇠밥 그릇의 역사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쇠밥 그릇은 한국 전쟁 이후 물자가 부족한 시절에 보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스테인리스 스틸이 재활용되어 밥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그릇은 내구성이 좋고 위생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밥을 오래도록 뜨겁게 유지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연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들에게 뜨거운 밥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고, 따라서 밥이 식기 전에 맛있게 먹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고 하네요. 쇠밥 그릇은 가난한 시절에도 적어도 밥만큼은 제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와 에밀은 점점 더 한국 음식 문화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지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레스토랑의 메뉴에 한국적 요소를 더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한국 음식을 만들 자신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 정신과 기법을 존중하는 요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한식 영감 메뉴였습니다. 된장을 활용한 소스로 프랑스식 생선 요리를 완성하고 고추장에 꿀 글레이즈를 입힌 오리 가슴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요리는 적절한 한국 그릇에 담아 서빙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메뉴들은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이 독특한 퓨전 요리에 감탄했고 특히 그릇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테이블을 방문해 그릇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의 쇠밥 그릇 이야기, 수백 년 전통을 가진 뚝배기 제작 기법, 그리고 이 그릇들이 어떻게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죠. 점점 더 많은 언론의 관심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음식 칼럼니스트가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해 리뷰를 작성했고 그 글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르페브의 혁신적인 접근 한국의 전통 그릇으로 재탄생한 프렌치 퓨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런 한국 그릇을 뉴욕에서 만나다니 놀랍다. 특히 쇠밥 그릇에 담긴 흑미 리조또는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뚝배기의 열은 음식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데운다. 기사의 한 구절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리뷰가 나간 후 예약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만석을 기록했고 심지어 몇 주 전에 예약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손님들의 구성이 다양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서구권 손님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아시아계 미국인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방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 저녁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한국계 할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쇠밥 그릇에 담긴 밥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의 손자가 설명하기를 할머니는 한국 전쟁 직후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때 바로 이런 쇠밥 그릇으로 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은 매우 힘들었지만 가족이 함께 이 그릇에 담긴 뜨거운 밥을 나눠 먹던 순간만큼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식사를 마치고 주방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손자의 통역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프님, 이 그릇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릇들은 우리의 고난과 생존,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담긴 것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그저 표면적인 매력만 보고 시작한 이 그릇, 여정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나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교류와 이해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밀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한국적 요소가 메뉴에 추가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특히 자신이 오랫동안 개발해온 전통 프랑스 요리들이 메뉴에서 밀려나는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마이클, 우리는 프렌치 레스토랑이야. 에밀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게 될 거야. 손님들은 우리에게 정통 프랑스 요리를 기대하고 오는 거라고. 저는 에밀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전통을 중시하는 셰프였고 자신이 평생 연마해온 기술과 지식이 점점 가치를 잃어가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밀, 요리는 언제나 진화해왔어. 프랑스 요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는 건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손님들의 반응을 봐. 그들은 이 변화를 사랑하고 있어. 에밀은 여전히 설득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에밀은 자신만의 새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정통 프랑스식으로, 물론 전통 유럽 도자기에 담아내는 요리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메뉴들을 특별 코스로 제안했고, 저는 그의 창의성을 존중하여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에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정통 프랑스 코스는 예약이 거의 없었고, 반면 한국 그릇을 활용한 퓨전 코스는 여전히 만석이었습니다. 에밀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점점 더 주방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극으로 치달은 것은 미슐랭 심사위원이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익명으로 방문하지만 레스토랑 업계에서는 그들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 저희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했고 에밀과 저는 각자의 시그니처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한국 그릇에 담긴 퓨전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주방을 방문해 저에게 직접 인사를 건넸습니다. 셰프 르페브, 오늘 식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특히 이 그릇과 요리의 조합이 완벽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는 당신의 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슐랭 심사위원의 방문 이후 에밀과 저 사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불만을 숨기지 않았고 주방에서 공개적으로 저와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그는 제 사무실에 들어와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마이클, 이제 우리의 요리 철학은 너무 달라졌어. 내가 이 레스토랑의 오너니까 내가 물러나는 게 맞을 것 같아. 나는 내가 배우고 믿어온 방식대로 요리하고 싶어. 저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에밀은 전통주의자였고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에밀은 그날로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에밀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것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지연에게 수석 셰프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와인 전문가였지만 요리에 대한 지식과 감각도 뛰어났고 무엇보다 한국 음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와인, 음식 그리고 그릇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서 저는 새로운 비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수석 셰프가 된 후 레스토랑은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요리의 원칙과 재료를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프랑스 요리 기법과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요리 스타일을 창조해냈습니다. 특히 그릇의 선택은 더욱 세심해졌습니다. 지연은 각 요리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그릇을 찾기 위해 한국 전역의 도예가들과 연락을 취했고 특별 주문 제작도 진행했습니다. 뚝배기와 쇠밥 그릇 외에도 옹기, 청자, 백자 등 다양한 한국 전통 그릇들이 레스토랑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 개의 뚝배기를 식탁에 올려놓고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이 그릇이 사람을 바꾸더라. 그리고 레스토랑도. 아니, 어쩌면 뉴욕의 음식 문화까지도.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셰프님께서 이 그릇의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문화의 일부가 이렇게 존중받고 새롭게 해석되는 것을 보는 건 정말 감동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한 잔의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쌀 술인 막걸리는 예상외로 우리 레스토랑의 요리와 잘 어울렸고 지연은 이를 활용한 새로운 음료 페어링 메뉴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변화는 계속되었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푸드 네트워크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해왔고 여러 요리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관심을 한국 그릇과 음식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셰프님, 왜 하필 한국 그릇에 매료되셨나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도자기도 훌륭한데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 그릇에는 실용성과 미학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뚝배기나 쇠밥 그릇 같은 경우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음식의 맛과 온도를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인들의 삶과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릇 수집가로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런 진정성이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의 도움으로 한국의 주요 도예 마을들과 전통 식당들을 방문하는 일정을 짰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 그릇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약간 긴장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요리 철학과 인생을 바꿔놓은 문화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문화적 충격을 느꼈습니다. 초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연의 사촌인 민수가 저의 가이드를 자처했고, 그는 저를 서울의 다양한 식당들로 안내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종로의 한 오래된 식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한국식으로 차려진 식사를 경험했습니다. 한 테이블에 다양한 반찬들이 놓여 있고 각각 다른 종류의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밥은 물론 쇠밥 그릇에 담겨 있었고 찌개는 뚝배기에 끓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식사 방법부터 각 그릇의 역할, 심지어 식사 예절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 식사의 핵심은 조화와 균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맛과 질감, 온도가 하나의 식탁에서 어우러지며 완전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 그릇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특히 쇠밥 그릇은 미국에서도 계속 인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쇠밥 그릇은 우리의 현대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한국 전쟁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쇠밥 그릇은 그 시절의 상징이자 동시에 한국인의 회복력과 생존 의지를 보여주는 물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밥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뜨겁고 맛있는 밥 한 그릇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 단순해 보이는 금속 그릇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문화적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경상남도 합천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전통 뚝배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있는 곳으로 지연이 제게 선물한 그 첫 번째 뚝배기도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합천에 도착하자 저는 작은 공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5대째 뚝배기를 만들어 온 도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지만 민수의 통역을 통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뚝배기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흙을 고르는 과정부터 성형, 건조, 그리고 마지막 가마에서의 구움까지 전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뚝배기의 두께와 모양이 단순한 디자인적 선택이 아니라 열을 최대한 오래 보존하고 음식을 적절하게 조리하기 위한 과학적 고려의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민수의 통역에 따르면 이 도공은 5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뚝배기를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기계화된 생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손으로 모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공이 말했습니다. 뚝배기는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긴 유산입니다. 제가 만드는 각 뚝배기에는 저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뚝배기로 만든 음식은 더 맛있고 더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릇 수집가로서 항상 추구해온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희소성을 넘어 진정한 장인 정신과 문화적 의미가 담긴 물건들. 뚝배기는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예술품이었습니다. 합천에서의 경험 이후 저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의 식당가였습니다. 민수는 저를 서울의 다양한 음식점들로 안내했고 저는 각 식당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같은 음식이라도 식당마다 다른 스타일의 그릇을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는 섬세한 디자인의 도자기가 사용되었고 서민적인 식당에서는 더 실용적이고 투박한 그릇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모든 식당에서 쇠밥 그릇을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종로의 한 오래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주인인 할머니는 6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녀의 식당에는 아주 오래된 쇠밥 그릇들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민수가 말하기를 그중 일부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사용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제가 미국에서 온 셰프라는 것을 알고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쇠밥 그릇은 처음에는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 때문에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곧 그 실용성으로 인해 널리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직후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주인 할머니는 민수의 통역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전통 도자기는 구하기 어렵고 깨지기 쉬웠죠. 하지만 이 쇠그릇은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밥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었죠. 그 시절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굶주린 채로 일했고 집에 돌아와 뜨거운 밥을 먹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쇠밥 그릇이 단순한 식기를 넘어 한국인들의 삶과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과 희망, 가족의 유대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여전히 이런 쇠밥 그릇을 사용하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더 현대적인 그릇들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는 여전히 쇠밥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건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뭐니 해도 쇠밥 그릇에 담긴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우리의 대화는 식당이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되었고 주인 할머니는 마지막에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50년 넘게 사용해온 쇠밥 그릇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약간 닳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릇의 역사와 이야기를 부여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셔서 이 그릇으로 맛있는 밥을 지으세요. 그러면 저를 기억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저에게 무척 소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한 문화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유산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철공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아직도 전통 방식으로 쇠밥 그릇을 만드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쇠밥 그릇이 이제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지만 이 철공소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철공소의 주인인 김 씨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저에게 쇠밥 그릇을 만드는 전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두꺼운 스테인리스 스틸 판을 자르고 열을 가해 형태를 만들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과정까지 모든 작업이 정교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고 한 개의 그릇을 완성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두께와 손잡이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얇으면 열이 빨리 식고 너무 두꺼우면 무게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손잡이 역시 밥을 먹는 동안 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런 세심한 고려사항들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 그릇의 실용성과 과학적 설계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컨테이너가 아니라 음식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세대를 거쳐 발전해온 도구였습니다. 김 씨는 쇠밥 그릇 문화가 서양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역경과 희망이 담긴 상징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그들도 조금이나마 우리 문화의 정신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현대적인 도자기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도예 기법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결합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그릇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도예가들이 전통을 재해석하면서도 현대 식문화에 맞게 그릇을 발전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방의 대표인 박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릇은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과거를 존중하되 현재와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통 그릇의 본질, 즉 실용성과 아름다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식습관에 맞게 디자인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레스토랑에서 하고 있는 일과도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해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의 의미가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저는 많은 지식과 영감, 그리고 물론 다양한 그릇들을 가지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레스토랑의 메뉴와 분위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과 함께 저는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우리 레스토랑의 정체성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 그릇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한국 음식 문화의 철학인 균형, 조화, 그리고 정성을 모든 메뉴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레스토랑의 인테리어도 변화시켰습니다. 너무 한국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공간을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테이블 세팅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 각 코스마다 어울리는 그릇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그릇에 담긴 이야기를 메뉴카드에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레스토랑은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음식 평론가들은 이 독특한 문화적 융합을 뉴욕의 다문화적 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한 혁신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고 일부는 직접 한국 그릇을 구입하거나 한국 음식을 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제 레스토랑에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된장 소스 블랙 갈릭 라이스볼이고 그 밥은 여전히 작고 뜨거운 쇠밥 그릇에 담겨 나갑니다. 손님들이 처음엔 놀라지만 어느새 따뜻한 마음으로 그 그릇을 받아듭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처음에는 그릇의 뜨거움에 놀라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그 뜨거움이 음식의 맛을 어떻게 유지하고 향상시키는지 깨닫게 됩니다. 에밀이 떠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그에게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브루클린의 다른 지역에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레스토랑에서도 한국 그릇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내가 옳았어. 에밀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그릇은 정말 차이를 만들더라. 특히 그 쇠밥 그릇. 내 프렌치 리조또가 거기에 담기니 완전히 다른 요리가 되어버렸어. 나도 이제 이해해. 왜 내가 그렇게 이 그릇들에 매료되었는지.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레스토랑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진실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릇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가 담긴 매개체라는 것을요. 6장. 에밀의 레스토랑을 방문한 날, 저는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새 레스토랑 메종 에밀은 여전히 프랑스 요리를 기반으로 했지만 곳곳에 아시아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릇의 선택에 있어서 그는 이제 다양한 문화권의 그릇들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에밀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해본 거였어. 하지만 실제로 한국 그릇을 사용해보니 음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특히 쇠밥 그릇에 담은 리조또는 손님들이 미쳐버릴 정도로 좋아해. 에밀의 변화는 그의 요리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통 프랑스 요리 기법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발효식품이나 향신료를 대담하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활용한 프렌치 소스, 고추장을 곁들인 스테이크, 그리고 물론 쇠밥 그릇에 담긴 다양한 리조또와 필라프 요리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밀은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그의 요리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순전히 시기심 때문에 반대했어. 에밀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빠르게 인정받는 것이 질투났고 내 전통적인 방식이 구식이 되는 것 같아 두려웠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요리는 항상 진화해왔고 다른 문화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프랑스 요리의 전통이기도 하잖아. 그의 고백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을 뿐 한국 그릇이 제 인생과 그리고 제 요리 철학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에밀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팝업 이벤트를 해보는 건 어때? 한국 그릇을 사용한 프랑코 마이너스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 같은 걸 말이야. 내 레스토랑과 내 레스토랑이 함께, 그리고 어쩌면 한국 레스토랑도 몇 곳 초대해서. 그의 제안은 즉시 저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가능한 메뉴와 그릇의 조합, 공간 구성 등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그릇의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서양의 맛그릇에 담긴 이야기라는 팝업 이벤트가 탄생했습니다. 저와 에밀, 그리고 뉴욕의 유명한 한식 레스토랑 셰프인 박지원 씨가 함께 이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우리는 브루클린의 넓은 창고 공간을 빌려 다양한 스타일의 음식 스테이션을 설치했고 각 스테이션마다 다른 한국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는 그릇의 역사 전시관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그릇들을 대여해와 전시했고 각 그릇이
어떻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패널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쇠밥그릇의 역사에 대한 섹션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쇠밥그릇은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스테인리스 스틸이 재활용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국인의 삶의 일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국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팝업 이벤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흘간 진행된 이 행사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렸고 모든 티켓이 매진되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한국 그릇의 아름다움과 기능성에 매료되었고 일부는 직접 그릇을 구매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 저희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디자인 박물관에서 한국 그릇에 관한 특별 전시를 기획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릇의 역사 전시에 감명받았고 이를 더 확장하여 정식 전시회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이 제안을 수락했고 박물관 큐레이터들과 함께 전시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전시의 제목은 그릇 안의 삶 한국 식문화의 역사와 혁신으로 정해졌고 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여러 박물관과 개인 컬렉터들에게 연락하여 귀중한 그릇들을 대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쇠밥 그릇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섹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전쟁 직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시기의 쇠밥 그릇을 수집했습니다. 전시회는 6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고 개막식에는 한국문화원과 뉴욕시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개막식 연설에서 제가 어떻게 한국 그릇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 인생과 요리 철학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이 문화를 보여준다면 그릇은 그 문화를 기억하게 합니다. 저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그릇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지혜가 담긴 문화적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 교류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전시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고 미국 전역의 다른 박물관들로부터도 순회 전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한국 그릇에 대한 관심이 뉴욕을 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활동 덕분에 저는 어느새 그릇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저는 이 기회를 통해 한국 그릇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푸드 네트워크의 다큐멘터리 촬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하여 제가 그릇을 발견하고 배운 여정을 따라가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은 한국의 도예 마을, 전통 식당, 그리고 쇠밥 그릇을 만드는 철공소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저는 전국 각지에서 온 편지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그릇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일부는 직접 한국 음식과 문화를 배우러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며 저는 제가 단순한 요리사를 넘어 문화적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과 그릇을 통해 저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와 이해를 촉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지연이 제게 선물한 그 한 개의 뚝배기였습니다. 그 단순한 선물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생각할수록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여행 중 저는 그 도공을 다시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뚝배기를 미국에 알리고 있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고 저에게 특별히 제작한 뚝배기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이건 당신만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도공은 민수의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저의 50년 경험과 정성이 담긴 작품이니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의 선물은 제게 무한한 감동을 주었고
저는 그 뚝배기들을 레스토랑의 특별한 자리에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 그 그릇에 직접 요리를 해서 대접하곤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음식을 통한 문화적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제 사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그릇이 있었습니다. 음식의 맛과 경험을 완성하는, 그러나 종종 간과되는 그 중요한 요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레스토랑 르페브는 뉴욕 음식 문화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미슐랭 원스타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내 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평론가들은 우리 레스토랑을 문화적 경계를 창의적으로 넘나드는 아방가르드 다이닝 경험이라고 평가했고, 예약은 항상 몇 달 전부터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보람은 레스토랑의 성공 그 자체보다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적 영향력이었습니다. 한국 그릇, 특히 쇠밥 그릇과 뚝배기는 이제 뉴욕의 많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볼 수 있게 되었고, 일반 가정에서도 인기 있는 주방용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메이시스 백화점의 주방용품 바이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그릇 컬렉션을 출시하고 싶어 했고, 제가 자문을 해주길 원했습니다. 또한 제 이름을 딴 시그니처 라인도 제안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이것이 한국 그릇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셰프 마이클 르페브의 한국 그릇 컬렉션은 뚝배기, 쇠밥 그릇, 그리고 다양한 한국 전통 식기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제품에는 그릇의 역사와 적절한 사용법, 그리고 간단한 레시피가 포함된 소책자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이 컬렉션은 출시 즉시 대성공을 거두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모두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성공은 한국의 도예가들과 장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들의 작품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젊은 세대들도 이 전통 기술을 배우려는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합천에서 만났던 그 도공으로부터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 활동 덕분에 많은 외국인들이 그의 공방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동안 자신의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이가 거의 없어 걱정했는데, 최근에는 3명의 젊은 도제가 그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그의 가업이 끊기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먼 곳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것은 제게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고, 동시에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제가 한국 그릇과 음식 문화에 관한 책을 쓰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글쓰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고, 특히 다른 문화에 대해 책을 쓴다는 것은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연과 상의한 끝에 저는 이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음식 문화 전문가와 함께 공동 저자로 작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더 정확하고 존중심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는 제 제안에 동의했고, 곧 한국의 유명한 음식 문화 연구가인 김성준 교수를 공동 저자로 초청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식문화사를 가르치고 있었고, 특히 전통 식기와 관련된 연구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우리는 이메일과 화상통화로 초기 기획을 했고, 곧 저는 3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긴 여정이었고, 김 교수와 함께 한국 전역의 도예마을과 전통 음식점, 박물관 등을 두루 방문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남 강진의 청자 도요지였습니다. 이곳은 고려시대부터 최고급 청자를 생산해온 곳으로 한국 도자기 예술의 정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곳에서 제게 한국 도자기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서양 도자기가 대칭과 정확성을 추구한다면 한국 도자기는 자연의 흐름과 불완전함 속에서 조화를 찾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자연광과 미학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한국 그릇의 투박함과 비대칭성에 의아했지만 점차 그 속에 담긴 자연스러움과 조화의 미학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연구 여행은 한 달 동안 계속되었고 그동안 저는 풍부한 자료와 경험 그리고 이야기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 역시 저의 서양인 관점이 제공하는 새로운 시각에 흥미를 느꼈고 우리의 협업은 매우 생산적이고 즐거웠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책 집필에 착수했습니다. 제목은 그릇의 언어 한국 음식 문화의 철학과 실천으로 정했고 내용은 한국 그릇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 실용적 활용법, 그리고 제 개인적인 여정과 깨달음을 담았습니다. 특히 쇠밥 그릇에 대한 장은 책의 핵심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단순해 보이는 금속 그릇이 어떻게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증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발전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개발한 레시피들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요리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각 요리에 가장 적합한 그릇과 그 이유, 그리고 그릇이 음식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담았습니다. 책이 출판된 것은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제 레스토랑에서 열렸고 많은 음식업계 인사들과 언론,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김성준 교수도 한국에서 날아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었습니다. 기념회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단순히 예쁜 그릇을 찾던 셰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한 개의 뚝배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저는 그 그릇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발견했고 새로운 관점을 얻었으며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그 여정의 기록이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발견의 기쁨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연 그녀의 작은 선물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시작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물론 한국의 모든 장인들과 그들의 지혜와 기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연설이 끝나고 지연이 무대에 올라와 저와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셰프님, 제가 그저 고향의 작은 그릇을 선물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 문화가 이렇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출판 기념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요리사와 요식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고 요리학교의 교재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곧 한국어 번역본도 출간되어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책의 성공에 힘입어 저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과 요리 시연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미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한국 그릇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 특히 이민 2세대들이 저의 책과 강연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부모님이 사용하던 쇠밥 그릇이나 뚝배기를 별 생각 없이 보았지만 이제는 그것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강연에서 20살 남짓해 보이는 한 한국계 미국인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책을 가져와 사인을 부탁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페부 셰프님, 당신의 책을 읽기 전까지 저는 우리 할머니가 항상 사용하시던 쇠밥 그릇이 그저 구시대적이고 촌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 뿌리에 대해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문화적 대화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8장. 책의 성공과 강연 활동은 제게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 임명되었고 다양한 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었던 프로젝트는 한국의 젊은 도예가들과 미국의 신진 셰프들을 연결해주는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의 젊은 인재들이 서로의 문화와 기술을 배우고 함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첫 번째 에디션은 뉴욕에서 열렸고 5명의 한국 도예가들과 5명의 미국 셰프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2주 동안 함께 작업하며 각자의 전문 분야를 공유하고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셰프들은 도예가들에게 자신들의 요리 철학과 기법을 가르쳤고 도예가들은 셰프들에게 도자기 제작의 기본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협업의 결과물은 특별한 갈라 디너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각 팀은 셰프가 만든 요리와 도예가가 그 요리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그릇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맺어진 관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다는 점입니다. 몇몇 셰프들은 이후에도 한국 도예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레스토랑을 위한 특별한 그릇들을 주문하곤 했습니다. 또한 일부 도예가들은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가 레스토랑과 협업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힘입어 다음 해에는 서울에서 두 번째 에디션이 열렸고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계속되었습니다. 점차 참가자의 수도 늘어났고 프로그램의 범위도 확대되어 음식과 그릇 외에도 음료, 테이블 세팅, 공간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도예가들이 전통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기법과 미학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기능성을 가미하여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그릇들을 창조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 레스토랑의 메뉴와 서비스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계절마다 메뉴를 새롭게 구성할 때 항상 그에 맞는 최적의 그릇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때로는 특정 요리를 위해 특별히 그릇을 주문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릇을 선택하는 과정이 메뉴 개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먼저 흥미로운 그릇을 발견하고 그 그릇에 어울리는 요리를 개발하는 식으로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제게 새로운 창의적 영감을 제공했고 레스토랑의 메뉴는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그 오래된 식당의 주인 할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 그릇, 특히 쇠밥 그릇을 미국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이클 씨, 당신이 우리의 오래된 그릇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그릇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삶이 담긴 것이니까요. 당신 덕분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작은 선물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50년 넘게 사용해온 숟가락과 젓가락 세트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결혼 선물이었다고 했고 이제 저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선물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기억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 레스토랑의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여 전시하고 그 이야기를 손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방마다 다른 음식 문화와 그릇의 특징을 배우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두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한국 그릇에 대한 소개를 넘어 더 깊은 문화적, 철학적 탐구를 담고자 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그릇 너머의 세계 음식 문화와 정체성의 대화로 정했고 여러 문화권의 식기와 음식 문화를 비교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그릇이 단순한 용기를 넘어 어떻게 각 문화의 가치관과 역사, 미적 감각, 그리고 사회적 구조를 반영하는지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쇠밥 그릇이 가진 문화적, 역사적 의미에 대한 장은 책의 핵심 부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책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저는 단순한 셰프를 넘어 문화적 해설자이자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대학과 문화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음식과 문화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 학교로부터 특별 강의를 제안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개발한 문화적 요리학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에 관심을 보였고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큰 영광이자 도전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요리의 중심지로 여겨지고 그곳의 요리 학교들은 전통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비서구권 음식 문화의 가치와 철학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고 한 학기 동안 파리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주로 다양한 문화권의 그릇과 식기가 어떻게 그 문화의 음식 경험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셰프로서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문화적 적절성의 개념이었습니다. 다른 문화의 요소를 차용할 때는 단순히 표면적인 특징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더 진정성 있고 풍부한 요리 경험을 창조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의는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고 학생들의 반응도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처음으로 비서구권 음식 문화의 깊이와 철학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했고 일부는 졸업 후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의 강의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제 제 인생과 커리어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단순히 한 개의 뚝배기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화 간의 대화로 발전했고 이제는 전 세계 요리 교육과 문화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종종 제가 처음 한국 그릇을 대했을 때의 순간을 떠올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뜨거운 쇠 그릇에 밥을 먹는다고? 그때의 놀라움과 의문이 어떻게 이렇게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생각할수록 경이롭기만 합니다. 지금 제 레스토랑의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여전히 된장 소스 블랙 갈릭 라이스 볼이고 그 밥은 작고 뜨거운 쇠밥 그릇에 담겨 나갑니다. 손님들이 처음엔 놀라지만 어느새 따뜻한 마음으로 그 그릇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음식이 문화를 보여준다면 그릇은 그 문화를 기억하게 합니다. 한국의 그릇은 그래서 미국에서도 팔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능이 아닌
정서와 기억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그 작은 그릇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우리의 열린 마음이었습니다.